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증시가 코스피 지수가 3천을 넘고 이런 시절이 올 줄 모르셨죠. 몇 달 만에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불안한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번 정부 이재명 정부가 증시를 살리겠다고 굉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 제도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을 모셨습니다.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학균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현인은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신영증권의 현인이시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주가가 쭉 오르는데요. 그 그래프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 그래프 좀 일단 지금 보여주시겠어요? 네.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네. 뚝 떨어졌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쫙 오르기 시작해서 V자 반등하는 것처럼 막 오르는데, 네. 3천이라는 숫자는 또 예전에 막 꿈처럼 막 증시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고 그러던 숫자인데 넘어버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뭐 3,000포인트가 뭐 최근에 가파르게 한 3년여 만에 가니까 뭐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글로벌 증시가 코로나 직후에 풀린 돈의 유동성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때 2011년 7월에 한국이 한 3,300까지 갔었죠. 지금보다 더 높았죠. 이제 그러다 2021년. 네. 2021년 네. 이제 7월에 3,300까지 갔고요. 그때 많은 나라들이 이제 뭐 잘 나가다가 2022년은 다 같이 조정받고, 2023년부터는 또 다른 나라들은 그야말로 주가가 날아갔습니다. S&P 500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죠. 2021년 그 한국이 3,300 찍었을 때 한 4,800 하다가 지금 한 6,000 갔고요. 네. 그리고 뭐 일본, 대만 사실 그 고점을 다 넘어섰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뭐 거기 못 넘어서다가 이제 3,000 갔고, 네네네. 또 2011년의 고점보다도 한 10% 정도 낮은 낮은 정도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많이 오른 것 같고, 또 기간을 또 늘려놓고 보면 뭐 또 그렇게 또 과열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이제 놀라운 거는 네. 작년까지만 해도 네.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안 되나 보다. 다들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도 가고 예. 일본도 가는데 우리 안 되는 것 같은데. 국장 탈주는 지능순이었죠. 그러니까요, 진흥손인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작년까지 주가가 많이 못 오른 데 따른 뭐 가격 메리트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최근에 올라가는 게 좀 이제 다른 점은, 한국의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많이 사셨는데, 2025년 들어서 한국 주가는 한 25% 정도 코스피가 올랐고요. 네. S&P 500은 한 2% 올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다른 나라는, 미국은 못 움직이는데 한국이 올라가고 있다는 좀 특징이 있는데, 주가 상승의 동력이 제 생각에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올 들어서 미국 시장이 유독 약하고 미국 이외의 신흥국 시장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최근에 달러가 좀 약해졌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4월 초에 원달러 환율이 한 1,480원 정도 가서, 야, 이제 우리가 1,500원대 환율 보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네. 한 단기간에 한 10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내는데, 달러가 약한 건 사실 원화에 대해서만 약한 게 아니고요. 네. 뭐 대만 달러, 중국 위안 다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원화 강세가 아니고 사실은 달러 약세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미국 돈의 가치인 달러가 떨어지는 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감세를 해주려고 이게 하원을 통과했는데, 뭐 재정 지출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날 거라는 우려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는 코드가 하나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참 수긍하기 힘든 막 관세를 막 물리는데, 그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게, 관세만 가지고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해결 못하고 그냥 달러 가치를 좀 약하게 만들어야 무역수지 적자가 뭐 완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미국과 많은 나라들이 관세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5월 초에 대만과 미국이 협상을 했고, 그 다음 주에 한국과
미국이 또 협상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외신을 보니까 환율도 좀 의제로 올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달러 가치가 조금 약해지고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강해지는 게 자기들이 직면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달러 약세는 두 가지 코드 같습니다. 뭐 한국 경제가 갑자기 좋아져서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재정 적자,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 또 미국이 정책적으로 좀 약달러를 유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타나면서 달러가 약해지고 있어요. 그럼 달러가 약해질 때는 지금까지는 글로벌 자금을 미국이 빨아들였는데요. 이제 미국 돈인 달러 가치가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자산의 매력이 떨어지고 미국 밖으로 돈이 흘러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4월 이후 미국 제외한 특히 신흥국 증시가 반등한 핵심적인 논리 같습니다. 다 같이 나타나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도 한국 시장이 더 많이 오르거든요. 이건 뭐 고유의 특성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건 뭐 신정부 정책이 뭐 저는 우리 신정부가 참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뭐 우리가 직면해 있는 뭐 저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참 되돌리는 건 만만치 않은 도전일 것 같고 근데 지금 신정부가 공표하고 있는 몇 가지 정책들이 뭐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약달러, 또 내부적으로는 신정부 정책 두 가지가 상승작용을 같이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달러 가치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건 원화와의 관계가 아니고 그 달러 인덱스라고 하나요? 달러 가치 자체를 나타내는 그 지표. 그게 지금 사실은 약화되고 있다. 전 세계 통화에 대해서 달러가 약해지고 있어서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뭐 글로벌 경제가 작년보다는 둔화가 되거든요. 중국도 경제가 좀 걱정이 많고 우리나라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뭐 1% 밑으로 떨어지고 한국은행 0.8% 전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현상은 뭐 미국에 문제가 있어서 원달러원이 떨어지면 달러 약세, 한국 경제가 좋아서 원달러원이 떨어지면 뭐 원화 강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달러 약세의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달러 약세다. 근데 그 역사적으로 달러가 약세인 경우도 많이 있지 않았었나요 이전에? 그럴 때에 생각해 보면 그때에 좀 경제가 좋아지는 때였습니까? 아니면은 지금처럼 좀 불안이 굉장히 커지고 이럴 때였습니까? 미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꺾일 때였죠. 그러니까 달러가 크게 약했던 게 한 3번 정도 있거든요. 70년대 초부터 70년대 후반까지가 약했고요. 또 80년대 중후반이 약했고 2000년대 초반 한 7, 8년이 약했거든요. 이 세 시기의 공통점은 뭐 70년대는 뭐 그때 비교해 보면 이제 그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많이 불어나면서 뭐 베트남 전쟁 치르고 하면서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달러가 약해졌던 코드가 있고요. 80년대 중반도 재정 적자가 문제였습니다. 레이건이 감세를 해주면서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났죠. 또 이 그 당시에 이제 미소 간의 군비 경쟁이 거의 격에 달했을 때입니다. 뭐 SDI라 그래서 소련이 미사일을 쏘면 뭐 우주에서 유격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정책을 쓸 정도로 극단적인 군비 경쟁을 끌고 가면서 소련을 압박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2000년대 초반의 달러 약세도 아들 부시 대통령이 감세했고요. 그리고 그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미국이 침공을 했죠. 전쟁을 치렀어. 그렇게 보면 지금과 되게 유사합니다. 그러네요. 감세, 재정 적자, 지금 뭐 우크라이나 많이 지원해 주다가 트럼프가 발뛴다고 했는데 또 이란과의 어떤 전쟁의 결부가 되고 해서 그래서 역사적으로 달러가 약했을 때 나타났던 모습과 지금이 조금 기시감을 느끼게 됩니다. 빨리 정리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국내 증시에도 오는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이미 월요일 날 종합주가지수가 단기간에 200포인트 넘게 올랐거든요. 그럼 사실 지정학적 불안이 아니더라도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월요일 날 코스피가 한 7포인트밖에 안 밀렸어요. 많이 밀리다가.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가 그 지정학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이를 사후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좀 올라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훨씬 강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그 달러화가 약세 기조를 계속 간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 증시에는 호재입니까? 계속되는 호재입니까? 어떻습니까? 증시에는 좋고요. 경제에는 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환율이라고 하는 게 다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말하지만 역사적으로 큰 환율의 변화는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당장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달러화는 금에 연동이 된 약간의 고정환율제 세상을 살다가 그냥 뭐 닉슨이 이제 미국 경제가 핀치에 몰리니까 그냥 우리 금태환 안 해줘라고 하면서 네네네. 71년 8월부터 그냥 변동환율제 세상에 네. 갑자기 들어왔고요. 또 85년도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것도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가 너무 크게 쌓이다 보니까 네.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일본 그리고 서독 같은 나라를 타깃으로 해서 통화 가치 약세를 유도했는데 달러 약세를 유도했죠. 근데 지금 많은 나라들이 특히 중국과 같은 나라는 85년도에 플라자 합의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 많이 돼 있을 거예요. 네. 환율 주권을 내주면서 미국이 요구한 대로 자국 통화 가치를 너무 절상을 빨리 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본이 엔달러 환율이 240엔 하던 게 근 9년 동안 크게 보면 엔화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요. 네. 이게 80엔까지 떨어졌어요. 네네네. 240엔 하던 게 80엔까지 떨어지면 일본 기업들이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3배로 그럼요. 높아지게 되는 거. 수출하려고 마진이, 하면. 예, 3배로 올리지 않으면 마진이 유지가 안 되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타격을 받고 그 과정에서 내수 부양을 하려고 하다가 뭐 주식과 부동산에 말도 안 되는 버블이 생기고 이 버블이 터지면서 뭐 잃어버린 30년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통화 가치가 지나치게 절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경계심이 저는 커질 거라고 보는데 네. 근데 원달러 환율이 1,480원 하던 게 지금 1,370, 80원 하고 100원 떨어졌습니다. 네네네. 근데 우리가 2022년 가을철에 레고랜드 사태와 미국이 막 금리를 올리는 긴축을 할 때 원달러 환율이 한 1,440원까지 또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하면서 1,220원까지 한 단기간에 200원 떨어졌습니다. 그게 1,200원대 환율이 사실 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너무 1,400원대 환율을 올려서 2023년에 그렇게 떨어졌어요. 아주 오래전인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환율이 한번 방향을 바꾸면 한 200원 정도, 200~300원 정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가면 어디까지 떨어진다 이걸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100원 정도 떨어졌고 네. 그리고 지금에서는 환율이 더 떨어지는 게 과연 한국이나 뭐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불편할까? 우리가 사실 여기서 100원 더 떨어지면 1,200원대 환율이거든요. 그것도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환율이에요. 우리가 불과 한두 달 전에 그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아서 걱정을 했던 거 생각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가 이제 원화 가치 강세로 혹은 아시아 통화 강세로 그 나라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임계치일까 그건 정답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아닐 것 같고 지금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나 어느 정도 통화 가치가 절상이 되더라도 서로에게 불편한 레벨은 아닐 것 같아서 저는 비달러 자산이 선호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 흐름은 물론 이제 이란 문제가 변수가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이란 문제가 파국으로 더 확전되지 않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흐름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이 떨어지고 달러화가 약해지는 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은 앞으로도 환율이 더 떨어질 거니까 원화가 절상될 거니까 네. 여기 투자해 놓으면은 주가도 뭐 좋아서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환차익도 얻을 수가 네, 있어. 이런 기대를 그렇습니다. 가지고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약해질 그 나라 통화 가치가 그 강해질 때 나타나는 유동성의 흐름은 버블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가가 올라가는 게 뭐 경기 회복이나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일본 시장의 버블도 엔화 가치가 강해지는 과정에 나타났던 버블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가 되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서 한국 수출이 받을 타격, 그럼으로써 뭐 자산 버블이 커질 가능성 이런 것들 우리가 걱정해야 될 단계가 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나라 증시는 코로나 직후의 고점 대비해서 뭐 한 30~40% 올랐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 가지 못했고 원달러 환율도 우리가 경험했던 수준보다는 상당히 아직 높은 수준이니까 네. 올라갈수록 우리가 그런 걱정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환율이 더 많이 떨어지고 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야
할 만한 걱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일단은 센터장님 말씀대로 했으면은 다 돈을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작년에 나오셔가지고 내년에는 국내 증시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는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 증시는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던 시점이었는데 잘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측은요, 뭐 그냥 신뢰가 네. 신뢰가 갑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수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화가 그래도 강세 추세로 어느 정도 뭐 그게 100원 뭐 150원 요 정도 200원 뭐 이런 정도 강세를 가더라도 네. 그래서 삼성전자든지 현대자동차든지 일정한 타격을 받는 거는 아닙니까?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원화만 강세가 아니고요. 네. 다른 통화 가치가 전부 강세를 달러 대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율의 상대 강도를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최근에 타이완 달러로 상당히 많이 강해졌거든요. 네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일방향으로 우리가 원달러 환율만 떨어지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 통화 가치로 같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좀 어느 정도 상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원달러 환율이 우리가 1,480원 갔던 게 4월이거든요. 네. 지금 올해 아마 평균 환율이 1,400원 넘을 겁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동월비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효과가 조금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순수하게 원달러 환율 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민감도도 과거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아무튼 속도나 레벨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면 네. 우리가 수출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거는 하게 될 그런 시간이 저는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해외 투자를 많이 해놨다는 거는 해외에서 생산을 할 경우에는 생산해서 바로 파니까 원달러 환율의 변동과 그 어떤 비즈니스 기업 실적하고는 많이 좀 관계가 약해진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유동성이 국내로 어느 정도 계속 들어올 가능성은 높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할 때 그러면 산업별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하여튼 지금 얼핏 듣기에는 그렇게 되면은 수출은 좀 어려워지고 내수 기업들은 좋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수출도 네. 뭐 기업마다 상황이 다른가 예를 들면 말씀하셨지만 대만 기업하고 경쟁 상대인 우리 수출 기업도 있을 것이고 네. 또 뭐 그렇게 환이 강세가 안 된 네. 국가하고 경쟁하는 기업도 있을 제 것이고 생각에는 지금은 조금 내수 쪽에 이제 네네. 통화 가치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내수의 구매력이 높아지는 거고요. 네. 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뭐 환율 이런 말씀드렸지만 수출은 관세라고 하는 도저히 우리가 계측하기 힘든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수출이 받을 타격을 이제 걱정을 하면서 내수 부양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신정부도 이제 그럴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기업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내수 기업 쪽에 좀 포커싱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최근에 보면 대체로 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 그 원화가 약해질 때, 달러가 약해질 때 한국 주식을 사는 요인을 가진 사람들은 외국인 투자가거든요. 네. 우리 뭐 원화 가지고 한국 주식을 사고 팔기 때문에 사실 한국 투자자는 환율과 상관이 없죠. 네.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환율을 보고 최근에 주식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에 이제 주된 투자는 패시브 투자라 그래서요. 네. 개별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뭐 삼성전자가 좋아 보니까 삼성전자를 집어서 사는 거라기보단 그냥 ETF가 네. 한국 주식을 사게 되는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거의 골고루 올라간 것 같고 그래도 기업 이익 추정치나 이런 걸 보면은 조금 내수 쪽 추정치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내수라고 하면 뭐 백화점 유통도 있고요. 유통 같은데. 유통도 있고 또 뭐 금융도 뭐 내수고요. 네, 그런 쪽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그 외국인 투자자들 패시브 투자로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러면 사실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로 네. 많이 자금이 유입되게 되는 거잖아요. 원리상. 네. 근데 삼성전자는 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가 부진합니까? 삼성전자는 그래도 뭐 코스피보다 아주 많이 뒤처졌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걱정이 있죠. 삼성전자가 어쨌든 HBM이라고 하는 경쟁에서 SK 하이닉스 한 발 뒤처진 거는 객관적 사실이고요. 결국 그거를 좀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약간은 좀 희망 고문이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잘 되기를 바라죠. 심지어 엔비디아까지도.
네. 왜냐하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그만큼 장사가 잘 되는 거지만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특정한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큰 건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젠슨 황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일 중간중간 많이 했는데 아마 엔비디아 입장에선 그런 게 최적의 조합 같아요. SK 하이닉스가 잘하니까 HBM 10중에 4 정도 하고 삼성도 한 4 정도 하고 네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2 정도 하는 게 아. 그들 입장에서도 좋은 조합이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삼성전자의 고무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 도전에 대해서 삼성이 좀 이제는 좀 응답을 해야 될 좀 아직까지는 조금 보여주는 효과가 약했다고 봐야죠. 아,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좀 여러 군데 좀 분산돼 있는 게 더 자기들의 협상력에는 더 도움이 되겠군요. 그럼요. 아, 네. 그럼 키워주고 싶은데 안 된다. 그렇군요. 이런 지금 전통적인 제조업들은 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철강이나 그렇죠. 석유화학 네. 이런 데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중국과의 경쟁에서 뭐가 아주 밀리는 뭐 최근에 사실 주식은 바닥에서 올라갔는데 네. 본질적으로는 큰 흐름에서는 사실 그런 주식들이 고점 대비 한 뭐 10분의 1 토막, 뭐 7분의 1 토막 그렇게 난 종목들이 바닥에서 한 30-40%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보면 가파르게 올랐지만 그동안 손해본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시장의 큰 추세로 보면 이게 의미 있는 추세의 반전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좀 치이는 종목들, 제조업들은 뭐 조금 뭐 장기적으로도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또 연속성을 가진 흐름이 되기도 힘들 것 같고. 아, 그러니까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어쨌든 외국인 자금은 국내 증시에는 어느 정도는 들어올 것이고 국내 주가는 탄력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그래도 내수주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수출 기업들 중에서도 좀 기술적으로 많이 입증되고 있는 기업들.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착하게 살자랑 비슷한 좋은 거 사세요라는 것과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저는 뭐 좋은 거라는 의미보다는 좀 다른 의미에서 특히 수출 기업들은 중국과의 경합도를 한번 꼭 체크해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저는 너무 뭐 패배 의식인지도 모르겠지만 좀 겁이 좀 많이 나네요. 중국하고 1대1로 경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가격 경쟁력 갖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통 제조업의 네, 경우에. 근데 그런 지금 생각이 워낙 드는 주가가 거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하는 게 뭐 많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반등은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다른 본연의 경쟁력이 필요한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늘 중국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관계. 그러니까 중국과 해서 괜찮거나 네. 아니면 중국의 영향을 안 받거나 아니면 중국에 치이거나 네. 뭐 사실 뭐 세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중국과 경쟁에서 좀 치이는 종목들은 저는 장기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증시 왜 좋은가 말씀하시면서 이게 환율이라는 이 변수가 있다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그래도 상법도 개정되고 뭔가 새 정부가 증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네.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앞에 거 지금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 주셨고 두 번째 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를 살리겠다. 네. 새 대통령이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를 쭉 지금 얘기를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짚어가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네, 네. 먼저 무엇보다 상법을 개정하겠다. 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뭐 이런 이 내용들이 있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네. 짚으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상법이 바뀌었다. 뭐 이제 이사가 주주들에 대해서 충실했다 이게 들어갔다고 해서 저는 세상이 그 자체로 바뀌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 주주들에겐 천국인데요. 네네네. 미국은 별다른 그런 규정이 없어요. 네. 우리가 최근에 뭐 어떤 대기업들이 M&A 할 때 인수합병을 할 때 지배주주에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하려다가 뭐 금융감독원 같은 데서 다시 해와 그래서 무산이 되기도 했는데 미국은 아예 그런 기준이 없어요. 알아서 해라. 네. 우리는 주가를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네. 주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배주주에게 가장 유리한
두 회사의 어떤 주가 수준에서 하는 경우들이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다른 회사 주주들은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미국은 주가로 하건 뭐 자산 가치로 하건 맘대로 해. 그렇지만 소명을 해야 돼. 주주들에게 이게 그 아주 공평하게 했다라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실은 문화적인 인프라나 네. 어떤 신뢰 자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자사주 소각이 많이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업이 자사주 사면 소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애플은 자사주 사서 소각을 합니다. 근데 그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자사주를 사는데 소각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고 뭐 버크셔 해서웨이 보고 주주들이 니네 왜 소각 안 해? 이거 가지고 뭐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뭐라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모든 게 결국은 경로 의존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결국은 뭐 이사들이 충실할 예를 들어서 지배주주에게 우호적인 걸로 의사결정을 했다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처럼 중복 상장이 안 되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모회사만 상장되고 자회사들이 상장이 안 됐다 그러면 실은 주주 입장에선 내가 상장된 모회사 주식만 들고 있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상장된 회사들이 별도로 상장이 돼 있고 각각의 또 보드라고 한 이사회가 있어. 그러면 각각의 이사회는 주주들 신경 써야 되는데 희한하게 지배주주 쪽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니까 한 기업은 좋고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소액주주는 좋지만 다른 주주들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사의 충실 그 의무를 넣는 게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는 저는 이게 좀 중요한 첫 출발점으로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뭐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뭐 바꾸자 이거는 조금 부차적인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네. 사회이사가 뭐 이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라고 하는 게 사회이사인데 네. 우리나라 사회이사를 그냥 지배주주들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견제 기능이 없어요. 네. 그 사회이사가 어느 회사나 의결권할 때 회사의 결정에 대해서 독립적인 의견을 냈던 사례들이 너무너무 희소하니까 이것도 이제 이런 문제의식에서 뭐 하겠다라는 거고요. 뭐 집중 투표제 같은 건 특히 뭐 감사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사를 뽑을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이사는 그 어떻게 보면 기업을 운영을 하는 이사회, 의사결정 이사회인데 이사를 3명 뽑아요. 네. 3명을 뽑는데 A라는 이사가 있다 그러면은 네. 주주들이 A라는 이사에 대해서 다 투표해요. 네. B라는 이사가 있다 그러면 또 한꺼번에 다 투표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냥 지분율 높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A, B, C가 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세 사람을 뽑을 때 내가 의결권이 3표가 있고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에게만 몰아주고 한다 그러면 조금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데 실은 저는 이게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경로 의존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 이게 맞는 거야? 이런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고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뭐 이런 것도 뭐 이제 비슷한 맥락이고 저는 전자주총 같은 거는 도입 확대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주주의 하자고 하면서 1인 1표고 시장 논리는 사실 주주들이 투표하기가 쉬워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가능하면 와서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당수 기업들은 주총을 한 날에 몰아서 하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총회꾼이라 그래서요. 네. 주식 조금 들고 주총 와가지고 막 난리 피우고 기업 협박하고 네, 이게 네. 뭐 야쿠자와도 연결이 되고 사실 이런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주총에 와서 막 주식 들고 와서 막 기업 협박하고 이런 사례가 예전에 있었다고는 하는데 네. 지금은 그런 게 조금 적을 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는 뭐 주주 입장, 기업 입장에 상장사 입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서 하시라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기업이 하는 거에 대한 조금 오히려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모든 사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인데 영국에 있는 어떤 그 투자자가 펀드가 투자를 했어요.
약간 행동주의 펀드지만 엄청나게 과격한 펀드는 아닌데 네. 주총에 왔습니다. 근데 통역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영국 사람이 왔는데 주주가 아니라고. 주주가 아니니까. 예, 뭐 물론 아주 뭐 기계적으로 보면 당신 주식업체에 들어가지만 맞지만 이거는 그 정신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예. 주총에서 통역을 제공을 할 게 아니라면. 그럼 주총에서 또 그러면- 영국 사람이 한국말 할 것도 아니라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그런 문화가 전 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는 뭐 이렇게 주주들의 권한이 세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것도 저는 원론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이제 그 부작용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기업을 한다 그러면 기업은 장기적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융시장은 네. 되게 조금 단기적 속성이 있어요. 사고파니까 예컨대 어떤 투자자가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 같아. 그럼 글로벌 자산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내가 일단 팔자. 이런 의사결정 내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기업은 미국이 금리 올린다 그래서 뭐 기업 활동을 안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은 기본적으로 투자의 타임 호라이즌이 짧은데 기업은 기본적으로 영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치중한 주주들에게 기업이 휘둘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원론적으로 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한번 소장님도 생각해 보시면 한국에서 주주들에게 그렇게 휘둘렸던 역사적 사례가 제 기억은 하나도 없고요. 네. 그리고 주주들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단기적이니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나 이런 것보다는 뭐 배당이나 이런 달콤한 당장 입에 단약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저는 개념적으로 맞는데 네. 주주들의 이 과도한 퍼주기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악화 이런 거 이제 기업 단체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저는 이건 진짜 할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뭘 좀 한번 퍼져보고 퍼주기의 부작용을 말해야죠. 네. 저는 우리가 미국과 비교를 많이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산업 구조도 다르고 또 미국의 저는 주주 환원이나 이런 건 너무 과한 것 같거든요. 네. 버는 것보다 더 배당이나 자사주 환원을 돌려주는 건 이건 저는 너무 주주들만 좋은 그런 주주 과잉 자본주의라고 보는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같은 나라는 우리와 산업 구조도 비슷하고 기업이 돈을 벌면 다 주주들에게 돌려주기보다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유보도 하고 해야 될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2007년 이후로 데이터가 국가 간 비교가 2007년부터 가능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작년까지 18년 동안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배당 성향이 대만보다 높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18년 동안 일본보다 높았던 거는 딱 한 번. 네. 사회주의 중국보다 높았던 것도 딱 한 번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주주하는 결핍의 네. 나라에서 그 과잉이라고 하는 가상의 걱정을 하는 건 저는 좀 온당치는 않은 것 같고요. 또 저는 본질적으로 거버넌스 개혁이 주주 환원만이 다가 아닙니다. 기업이 왜 주주들에게 이걸 돌려줘야 돼요? 기업이 투자해서 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보다 투자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를 주주들에게 소명을 하고 설명해야 될 책무가 저는 상장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버넌스 개혁의 핵심은요. 상장한 회사들은 주주들로부터 받은 돈을 공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들에게 소명하고 하는 그런 책무가 네. 상장회사에게 전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이제 비판하는 분들 중에 이런 측면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말씀하신 뭐 이렇게 재벌 기업의 경우에 재벌 일가하고 소액 주주, 소수 주주 사이에 불균형이 있을 수는 분명히 있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주주가 있고 또 기업에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노동자들 네. 또 소비자들도 있고. 그럼요. 근데 요 사실 셋의 이해관계는 일치하지 않을 않을 수도 가능성이 있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주한테는 사실 좋은 건데 소비자한테 사실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직원들 해고하면 사실 이익이 단기적으로 늘어날 수도 그럴 있고. 수 있죠. 근데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익을 많이 내려면은 뭐 있는 사람은 계속 쓰면서 이 사람들이 다 성장해서 일을 잘하게 돼야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지 않나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하는 네. 또 우리 글로벌하게 최근에 ESG 경영이란 것도 실은 환경이나 사회에도 기업에게 책무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분히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제 생각은 주주들에게도 그렇게 신경 안 쓰는 회사가 다른 주체들에게 신경 쓸 수 있을까라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주주 자본주의 결핍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네. 거기서 우리가 주주 자본주의 과잉을 생각하는 거는 한번 과잉 비슷하게라도 한번 해보면서 네. 과도하게 주주들에게 빼주게 하면서 이게 나타날 부작용이 음. 나타난다 그러면 저는 그걸 얘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배구조에서 파생이 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객관적 실제고요. 네. 네. 그건 뭐 지속이 되는 거고 그리고 주주권 과잉으로 인한 걱정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가상의 걱정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네. 보면 저는 일단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조금 더 우선적인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걸 보면 사실 뭐 센터장님 주신 말씀이 다 맞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삼성전자 경쟁력이 지금 밀리고 있는 문제도 삼성전자가 주주한테 굉장히 충실한 경영을 했다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삼성전자가 오히려 주주들에게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편이었어요. 아, 배당은 많이 주는 편이에요. SK 하이닉스와 비교해 보면 그래서 저는 꼭 이게 주주 환원이 무조건 답이냐? 그럼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보면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주주들이 배당은 많이 받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주주들이 행복하냐? 그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주주들이 배당만 요구할 거다 이거는 너무 단견이고요. 어떤 의사 결정을 하건 네. 그것에 대해서 소명해야 될 책무가 상장사에게 전 있다고 봐요. 그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사업 자금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네, 네. 만약에 그런 걸 안 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벌어지는 우리가 상법 개정한다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이 좋아지고 기업이 더 좋아지고 네, 네,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상법 개정이나 지배구조 개선이란 게 기업이 잘 되는 걸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네. 생각해요. 이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받은 상장사가 당연히 가져야 될 책무고 네. 많은 나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상법 개정을 통해서 뭐 경쟁력이 좋아지고 이건 제 생각에는 그거는 좀 너무 과잉 해석인 것 같고요. 네. 아니 그래도 JP 모건에서는 상법 개정하면은 주가가 오를 거라고 이런 얘기 네, 그게 보고서 본질적으로 냈다고?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활력이 있을 때가 외환위기 이전에 8, 90년대일 겁니다. 네. 정말 경제가 뜀박질을 했잖아요. 근데 8, 90년대 때 우리나라 증시가 좋았던 게 80년대 후반에 3조 호황 한 3년 빼고는 경제는 고성장하는데 주식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럼 이 괴리가 왜 발생하냐면 경제가 고성장을 하면 기업도 돈 벌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오르기 위해선 기업이 번 돈이 주주들에게 잘 흘러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80년대 생각해 보시면 5공화국 때 10대 재벌 안에 들었던 국제 상사가 그냥 정권이 갑자기 날려버립니다. 네, 네, 네. 경제보다 정치 권력이 너무 위에 있어요. 그럼 네. 그 부가 중간에 다세지 주주들에게 가기도 힘들고 우리나라 2대 재벌이었던 대우그룹은 분식회계로 파산했죠. 네. 회계라고 하는 건 기업의 상황을 주주들에게 보여주는 예비 투자자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그 언어거든요. 근데 그거 속이면 거기서 주식이 될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배구조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재산권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과 덧붙여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뭐 잘하면 좋고 네. 안 되면 많은 이런 곁다리가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상장된 주식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건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장 어떤 효과를 내는 건 아니더라도 뭐 그 주주를 명시적으로 이사의 책임 범위에 포함시켜서 책임성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조치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순환이 네, 일단은 이어 한번 신경을 나타나게 쓰게 할 거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보는 눈이 있고 주주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저는 이미 이런 변화들이 앞서서 제가 대기업이 M&A 하는 거를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좀 막았고
또 큰 대기업의 대규모 유상 증자도 지금 이슈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국 경제가 좀 뭘 하더라도 참 한 가지 방법으로 뭘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별로 좀 잘 안 보이네요. 네, 네. 예, 우리가 지난 그 90년대 이후로 이 보수 정당 대통령 4명 뽑고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 4명 뽑았어요. 네, 네. 뭐 보수건 진보건 이걸 바꿀 수 있는 저성장의 굴레를 되돌릴 수 있는 뭐가 있었다 그러면 전 진작에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한 방에 뭘 바꿀 건 없는 건데 전 이웃 일본이 이런 거버넌스 개혁을 해서 뭔가 그래도 주가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네. 뭐 내수의 탄성이나 네. 저는 우리가 얼마 전에 추경을 한 13조 원 했죠. 네. 그리고 신정부에서 20조 플러스 알파의 네. 추경을 한다 그럽니다. 네. 그러면 30조 원대잖아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을 한 30조 원, 35조 원 정도 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너무 단순한 비교지만 대만 정도로 배당 성향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할 때 그 정치적인 논란이 됐던 규모 이상의 돈이 또 국민들에게 가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물론 그 기업이 투자하는 게 좋은지 배당으로 주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뭐 저는 한국은 거버넌스가 개선이 되면서 좋아질 탄성이 네. 그래도 좀 저는 크다고 보는 쪽입니다. 아, 배당 말씀하시니까 배당에 대한 그 제도 개선도 네. 현 정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세제로 접근하는 네. 부분이 좀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배당소득세 뭐 일정한 배당 성향 이상의 네. 기업에 대해서 투자한 사람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게 해준다. 네. 뭐 이런 방안인데요. 저는 절반은 공감하고 절반은 공감하지 못하는 바가 네. 있는데요. 네. 일단 공감하지 못하는 바는 그래도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가들이 받는 거거든요. 네. 투자는 일단 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자산 배분에 있어서 자산가들이 받는 배당까지 배려를 해주는 게 맞나? 라는 좀 당위적인 생각이 있고요. 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주주 자본주의의 내재가 된 단기성, 특히 한국은 주식 회전율이 조금 더 높은 나라거든요. 네, 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왜 뭐 딱히 뭐 투기적인 유전자가 피 속에 흘러서 회전율이 높다라기보다는 저는 배당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사실 배당을 따박따박 받게 되면 내가 주가의 시세 아무도 모르는 거고 또 장기 투자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론적인 논거의 대부분도 배당의 재투자거든요. 그렇게 네. 보면 이제 뭐 주주 자본주의의 내재가 된 단기성이나 아니면은 한국의 높은 주식 회전율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는 뭐 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자산가들에까지 돈 쓸 때가 많은데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전 좀 양가적인 감정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배당 촉진 정책으로 보면은 어떤 방법들이 좀 뭐 그런 게 있고 말씀하신 거 사실은 유효타가 저는 될까요? 저는 이게 예전에 문제 의식은 좀 비슷했다고 보는데 박근혜 정권에서 네. 초과이익 환류세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때 이제 있었습니다. 기업이 돈을 네. 많이 벌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잘 나갈 때였거든요. 네. 지금보다. 그래서 기업은 부자가 되는데 이게 내수로 뭔가 좀 이제 소위 낙수 효과가 없다 보니까 네, 네, 네. 일정 규모 이상의 돈을 번 회사들은 이게 일정 부분 이상을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든가 설비 투자를 하든가 배당을 하지 않으면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라고 이건 인센티브가 아니라 페널티를 줌으로써 돈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잘 안 됐죠. 저는 뭐 정부의 진정성도 문제였지만 그래서 저는 상법 개정이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결국 주식 시장은 가장 시장적인 논리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규율하기보다 가장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내 돈이 걸려 있는 주주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주들이 기본적으로 발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성실하게 또 답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벌어진 밸류업을 보면서도 이게 다 기업에 너무 그 자율에만 맡겨둔 거 아니냐,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 강압적 그 어떤 프레셔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주장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주들이 풀어야 되고요. 주주와 네, 네, 네. 기업, 지배주주와 수액주들이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결국은 꼭 뭐 배당을 얼마나 늘리냐 이게 능사가 아니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아. 저는 상법 개정이라는 게 결국은 그거를 그러네요.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라고 하는 이사 책임 범위의 주주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상장회사에 집중 투표제 도입하면 주주들이 뭐 이렇게 자기들이 소수 주주들이 네. 원하는 이사를 선출할 수도 있게 되고 또 뭐 전자주주총회 법제화하면은 네. 주총에 쉽게 참석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는 주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기업과 주주 사이에 여러 가지 소통이 일어나면서 문화가 변해야 된다. 네. 근데 그래도 저는 좀 기대를 갖고 있는 거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사실 문화가 꽉 막힌 거는 일본이 꽉 더 막혔죠. 네. 그냥 뭐 예전에 동일본 대지진 때도 뭐 팩스로 주고 받느라고 뭐 이게 효율적으로 행정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도 좀 변화가 있었어요. 지난 네. 10년 동안 거버넌스 개혁의 변화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사실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일본은 아베 총리가 미국계 주주행동주의 펀드를 사실상 일본 증시에 활동하도록 했었습니다. 예전에 아베가 살아있을 때 한 2015년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서드 포인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행동주의 펀드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많은 우리나라에서 욕하는 먹튀죠. 네. 근데 서드 포인트의 대표인 댄 로브를 아베가 수상관저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별다른 얘기는 없었지만 그게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버넌스 개혁, 뭐 법 바꿔서 모든 게 다 될 거다 이런 기대도 별로 없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부작용도 하나도 없다 이런 말 하고 싶지도 않아요. 네. 우리가 세상 사는데 100% 무균질 이런 거는 자연과학에서 실험할 때나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정말 전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느 쪽의 불균형이 더 클 거냐라고 네. 생각해 보면 저는 거버넌스 개혁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플러스 효과가 훨씬 큰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여쭤볼게요. 앞으로의 전망인데요. 사실은 뭐 지금 여러 가지 근본적인 말씀 해주셨지만 당장 지금 미국발 통상 압박이 네. 거센 상황에서 지금 7월 8일 시한우리 받았는데 그때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전쟁은 터지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특히 이 관세에 따라서 네. 증시 방향이 또 한 번 확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이 의견도 네. 있는데요. 어떻게 그럼요. 보세요? 좀 관세가 저는 뭐 보편 관세 한 10% 정도는 미국도 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얘기 나온 것처럼 30% 40% 관세가 된다 그러면 저는 글로벌 경제가 뭐 전체적으로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뭐 한국 주식이 여기서 버티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지난 석 달 동안 이제 회고를 보면 뭐 미국이 타자에 대해서 그 굉장히 인자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겪는 부담도 너무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뭐 얼마 전에 통상 관련해서 좀 책임 있는 일을 했던 분의 이제 견해를 그대로 들려드리면 뭔가 좀 뭐 한두 가지 정도 미국이 양보는 받아내고 그리고 또 시간을 들여서 뭐 더 논의를 하고 네.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현실적인 타협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상법 개정을 하건 뭘 하건 주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개방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네. 우리 힘으로 못하는 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어서 기업 이익은 줄었다 늘어났다는 사이클을 가지는데 이익 대비 평가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다른 나라 주가 올라간 한국은 못 올라가고 이런 건 있었는데 이런 거는 거의 이제는 좀 큰 변화가 시작이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 같고요. 디스카운트는 사라질 수 있다. 개선이 될 수 있는 네. 좀 중요하고 올바른 길로 우리가 발걸음을 걷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기대가 있고요. 그래서 뭐 주가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뭐 관세나 이라크 전쟁 이런 게 뭐 장기화된다면 저는 뭐 굉장히 우리 주식도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래도 우리 주식에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4월 저점 밑으로 갈까? 그때 트럼프가 30-40% 관세 물리고 했던 때거든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걱정할 수 있는 다운사이드 리스크와 네. 조금 좋아졌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업사이드 포텐셜을 생각하면 전 좀 위쪽이 좀 더 커 보입니다. 4월 초에 또
대통령 파면이 되네 안 되네 헌법재판소 뭐 논란이 판결 좀 있었죠. 논란이 열리게 되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크고 그럴 때였는데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천 만들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있어요. 정치인의 레토릭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달성 가능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개방화된 자산이기 때문에 뭐 근데 미국의 금리, 미국의 경기 이런 거에다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지배구조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자산 동조화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뭐 단정적으로 어디까지 간다 뭐 저는 이렇게 말할 그 아이디어는 없고요. 다만 네. 이런 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배구조 개혁이라고 하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미국과 같은 정도의 평가를 받진 않더라도 대만이 한국보다 뭐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자산 가치의 평가가 2배 이상의 평가를 받거든요. 네. 그런 거라고 하면 우리 주식이 여기서 뭐 2배 간다면 6천 정도가 되는 건 너무 네. 단순화된 비교지만 이익 대비 주가 뭐 이렇게 보유 중인 단순하게. 순자산 대비 네. 주가. 아 순자산 대비 주가. 이익 대비 네. 주가로 한다 그러면 한 50% 정도가 우리가 저평가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익 대비 주가 50% 저평가라 그러면 지금 3,4,500이겠네요. 네. 그리고 순자산 대비 저평가가 완화된다 그러면 6천이 넘어가는 거겠네요. 그러네요. 이런 말이 제가 너무 단순화된 거라는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네.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라고 하는 포부를 갖고 본다 그러면 네. 그게 뭐 이번 정권 내에 갈지 이건 모르겠지만은 그 자체가 뭐 엄청나게 가기 힘든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목표치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숫자로 딱 말씀해 주시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해야 네. 될 것 같은데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하고 코스피 5,000피 시대 가능한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김학균 센터장님하고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